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은 제 18강 입출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입출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이제 파일 클래스, 입출력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전에 파일 클래스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또 파일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클래스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스트림의 종류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객체를 입력하고 출력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입출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입력이라 하면요, 보통 타이핑을 많이 생각하시죠? 제가 키보드로 어떤 글자를 쳐서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또 마우스 클릭도 하나의 입력이 있겠죠?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해서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우리는 하드디스크에 어떠한 파일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컴퓨터에게 전달해 주는 그것도 입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랜선이 지금 보이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 램이라는 저장 장치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입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PU는요, 이게 지금 램이고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얘는 CPU죠.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이 CPU는 인간의 뇌와 비슷해요. 뇌처럼 생각을 하고 뇌처럼 연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연산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게 램이라는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램은 하드나 이런 인터넷이나 또는 사용자에게 입력한 값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입력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컴퓨터로 모니터나 이런 출력 장치들에게 출력을 해주는 것 또는 하드디스크에 어떤 파일을 저장하는 것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 랜선으로 인터넷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 자체를 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입력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우리는 CPU에게, 램에서 CPU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입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출력은 오늘 배울 입출력이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입출력이란요, 비슷해요. 이런 키보드나 하드디스크나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객체 형태로 만듭니다. 또는 기본형 자료형의 값을 입력받죠. 그걸 저장해 뒀다가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하겠죠. 변수를 가공을 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처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system.out.println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모니터로 어떠한 스트링 값들을 이런 식으로 뿌려줬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드에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밖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요. 그럼 스트림이란 무엇일까요? 스트림이란 저는 이런 빨대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빨대는 우리가 요구르트면 요구르트, 우유면 우유 등의 액체를 이런 식으로 입에까지, 입입니다. 죄송해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즉, 어떠한 데이터를요, 누구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게 누구가 될까요? 바로 JVM이에요. JVM한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객체 또는 기본형 자료형이 되겠죠. 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이핑을 해요. 우리 예전에 스캐너를 통해서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죠. 자, 그걸 생성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드디스크에서 어떠한 파일에서부터 텍스트 파일 같은 파일들 있잖아요. 파일로부터 어떠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값을 가져와서 컴퓨터로 출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값을 가져와서 네트워크로 다시 뿌려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스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값을 입력받고 또 입력받고 출력해주고 입력받고 출력해주고 입력받고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파일 클래스가 뭔지 좀 알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 클래스란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추상화한 클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다양한 파일과 디렉토리는 좀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폴더 있잖아요. 인크레파스라는 폴더도 있고 다운로드라는 폴더도 있고 이런 폴더를 바로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추상화했대요. 이런 것들의 속성을 가져와서 파일에는 파일의 크기가 있죠. 크기가 있고 유형이 있고요. 수정한 날짜 등의 속성들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일은 쓸 수 있죠. 우리가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죠. 이러한 기능들을 또 메서드로 만들어서요. 그걸 추상화한 클래스라고 하네요. 자, 파일 클래스를 이용하면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크기, 유형, 최근 수정 날짜 등의 정보와 생성, 삭제,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메서드로 제공한대요. 그러면 파일 클래스의 생성자와 또 주요 메서드들을 살펴볼 텐데요. 파일은요, 패스네임이라는 파일 경로예요. 파일 경로를 이 인자로 넣어주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파일 클래스는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의 페어런트와 스트링의 차일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페어런트는 이 파일의 폴더 이름이에요. 파일이 존재하게 될 폴더 이름이고요. 이 차일드는요, 실제 파일 이름.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파일의 페어런트가 있고, 또 이제 스트링의 차일드가 있죠. 이 스트링의 차일드는 위에랑 마찬가지로 실제 파일 이름이고요. 자, 페어런트는요, 디렉토리예요. 사실 이 디렉토리가요, 폴더잖아요. 폴더도 하나의 파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폴더도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어쨌든 이 페어런트는 이 실제 파일이 존재하게 될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크레파스라는 inc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test라는 txt.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요, 여기에 이 잉크의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이 디렉토리에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 이름에는 test.txt라고 넣어주면은 실제 파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파일을 추상화한 클래스가, 객체가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주요 메서드들을 보면요, can, read 해가지고요, 불리언을 반환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불리언을 반환합니다. 즉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거겠죠. 자, can read는요, 파일을 읽을 수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제가 이 파일을 읽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가 있죠. 이 사용자별로 권한이 다 달라요. 어떤 폴더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폴더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마다 권한이 다 다른데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면 true, 접근할 수 없으면, 읽을 수 없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can write인데요. can writ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해놓으면요,
can write, 즉 쓸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든 PPT 자료들인데요. 실무 클래스에서 속성을 눌러서 이걸 읽기 전용으로 그리고 또 숨김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은 현재 숨겨진 상태가 돼요.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이 파일은 읽기 전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내가 지금 현재 수정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를 반환할 때 이 파일이 만약에 읽기 전용이면은 false를 반환하겠죠. 이 파일이 읽기 전용이 아니면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true를 반환할 겁니다. 자, 그리고 create new 파일 해가지고요. 파일을 내가 새로 생성했으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이미 파일이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파일이 생성될 수도 있고요. 파일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inc라는 폴더 내에서 제가 tes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요. 제가 이 파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우리가 파일 객체를 만들었을 때요. 이 파일 객체에 exist,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exist, 즉 존재하냐라는 메서드가 true가 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경로로 파일 하나 만들었으면요. 뭐 test2라고 할게요. 2.txt라는 파일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다. new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파일 객체는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파일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파일 객체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 파일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파일에 접근하고 뭐 쓸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파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상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파일이 존재하면요. 파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create new file 하면은 바로 false가 반환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없는 파일 객체를 만들면요. create new file 하면은 true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리고 delete는 쉽죠. 파일을 지울 수 있으면 true, 지울 수 없으면 false. 자, 근데 이것은 파일을 지울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 파일을 지우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파일을 지웠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파일을 지우지 못했으면 false를 반환해요. 자, 이 위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떠한 파일을 실제 만들었으면은 가상의 파일 객체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true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get absolute pass랑요. get canonical pass가 있어요. 자, 이것은 좀 깊게 들어가면은 설명이 좀 길어질 건데요.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파일의 경로에는요. 절대 경로가 있어요. 절대 경로. 그리고 상대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보면요. 이 absolute pass라고 하면 여기 absolute가 절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절대 경로 같고 얘가 상대 경로 같이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절대 경로를 반환하는데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절대 경로를 반환해 주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new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 막 경로를 막 써주겠죠. 근데 여기에 경로를 써줄 때 우리가 점이나 혹은 점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실제로 하나의 연산자처럼 쓰이면요. 이 점은 현재 폴더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파일의 상대 경로 위치에 여기서 상대 경로를 하면은 기본 상대 경로 위치는 이 프로젝트의 위치입니다. 그 프로젝트 위치에 있는 어떤 잉크라는 폴더에 내가
test.txt라는 파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실제 이게 하나의 연산자처럼 쓰여서 현재 폴더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점은요. 이전 폴더예요. 현재 경로에서 이전 폴더를 뜻합니다. 즉 부모 폴더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는 폴더 안에 잉크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test.txt가 있으면요. 여기 잉크라는 폴더 위치에서 점을 하게 되면요. 이 샘플이라는 폴더를 의미해요. 그럼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이 두 개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absolute pass라고 하면요. 여기서 내가 점이나 점점이 그냥 문자로 인식합니다. 이 get absolute pass에서는요. 그리고 canonical pass에서는요. 저희가 방금 배운 대로 이게 하나의 연산자처럼 쓰여서 각각 역할을 해요. 점은 현재 자신의 폴더, 점은 부모의 폴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보통 캐노니컬 패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get name, 파일의 이름을 변하는데요. 파일마다 다 이름이 있죠? test.txt는 파일 이름이 test.txt죠. 자, 그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is 디렉토리. 이게 파일이 폴더일 수도 있고요. 일반 파일일 수도 있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이게 만약에 폴더면요. is 디렉토리가 true가 나오겠죠. 그냥 파일이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is 파일, 반대로 이게 파일이면은 true. 그리고 디렉토리면은 false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last modified라는 건요. 최근 수정 날짜예요. 자, 그리고 length는 파일의 크기고요. 리스트들은요.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 있잖아요. 그것을 스트링의 배열로 반환한대요. 각각 배열의 요소는 파일의 이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파일은 우리가 뒤에서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나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를 통해서 한번 파일 테스트도 같이 예제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은 스트림의 종류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림의 종류는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 있고요. 문자 기반 스트림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 스트림이 있습니다. 먼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을 보면요.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모아서 입력 또는 출력하는 스트림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그냥 파일이라고 할게요. 쉽게 test.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예를 들어서 열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막 여기에 어떤 글자들이 막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크기가 대략 예를 들어서 10바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파일 자체를 우리가 통째로 한 번에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스트림이라는 빨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커다란 파일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한 번에 전송하자고 하니 이 조그만한 통로인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송을 하기 되게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조각조각을 내요.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을 내서요. 총 10바이트니까 10조각을 내면은 1바이트짜리가 10개가 나오겠죠. 1바이트 단위로 하나하나씩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전송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트림은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라고 해요. 단위가 1바이트다 라고 해서. 자, 그럼 문자 기반 스트림은 똑같은데요. 대신 2바이트인 거예요. 이걸 쪼갤 때 2바이트로 조금 크게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요. 문자를 만약에 이 텍스트 파일을 보낼 때요. 이 한 조각씩 1바이트씩 쪼개서 오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한글이잖아요. 한글이면은 이게 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글은 총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1바이트로는 모든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2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1바이트만 가져와가지고 얘를 표현하자니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지겠죠?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강이라는 단어가 이진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진수는 총
2바이트는 총 16개의 바이트죠.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에 이제 뭐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1, 0, 1, 1, 0, 2, 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1바이트만 가져오면요. 얘만 통째로 가져오게 되고요. 얘가 쭉 전송이 돼요.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면요. 이 강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를 또 출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또 강이라는 글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막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 강을 쪼갤 때 어떤 분들은 이 기억이 오고, 뭐 가라는 게 오고, 또 이제 받침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현재 2바이트 체제는요. 유니코드입니다. 그리고 1바이트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요. 이게 ASCII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딱 떼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면요. ASCII 코드로 인식을 해서 ASCII 코드 문자표에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예 출력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이상한 문자가 출력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져온 게 영어잖아요? 영어면은 잘 출력이 됩니다. 뭐 A, B, C, D 이런 거면요. 잘 출력이 돼요. 왜냐면 이 영어들은요. 실제로 문자는 2바이트잖아요. 자바에서 캐릭터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것들이 다 00000000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이 들어갑니다. 너무 어지러우니까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0, 0, 0, 0, 0, 0, 0, 0이고요. 이 밑에서만 예를 들어서 A다. A가 뭐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통째로 갑니다. 갈 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0이에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이게 갔을 때 이 값을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값은 ASCII 코드로도 A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서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이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서 중요한 것은 한글은 깨진다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문자 전송에는 적합하지 못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기반 스트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조 스트림이 있는데요. 보조 스트림은 스트림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입출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보통 보조 스트림을 만들 때요. new 해서 예를 들어서 버퍼리드 인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생성자에 아무 객체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 버퍼리드 인풋 스트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트림인 거예요. 아무것도 전송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조건 인풋 스트림 객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빨대라 그랬잖아요. 이제 뭐 인풋 스트림이 이런 빨대인데 보조 스트림 같은 경우는요. 이 빨대에 뭔가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퍼 인풋 스트림이면 이런 식으로 버퍼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트림에 어떠한 것을 덧대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더 향상된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그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서 다 같이 보실 거고요. 먼저 바이트 기반 스트림부터 봐야겠죠.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요. 대표적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 그리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줄여서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 바이트 어레이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보통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사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좀 자주 쓰이는 걸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이트 기반 스트림이 어떤 게 있는지 볼 건데요.
바이트 기반 스트림은요, 모두 이 인풋 스트림을 상속하고 있어요. 이 인풋 스트림은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보시면 추상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하죠. 리드라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입니다. int라는 걸 반환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풋 스트림을 상속을 해서 파일, 아웃풋,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은요, 이 인풋 스트림을 상속을 합니다. 상속을 하면은 자연스레 당연히 리드라는 메서드를 제정해야겠죠. 리드라는 메서드를 보면요, 스트림 데이터에서 1바이트를 읽어온다. 스트림이 이러한 텍스트 문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요, 이게 빨대고요,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JVM과 연결되어 있어요. JVM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인풋 스트림에서 리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뭐 빈 메서드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을 실제 뭐 파일 인풋 스트림 등이 리드라는 메서드를 제정을 하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리드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 한 조각을 떼어오는 거예요. 1바이트를 떼어와서 반환을 합니다. 반환하는 게 바이트가 아니라 인트로 반환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래 여기서 가져온 값은 실제 바이트에 담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반환하는 게 왜 하필 인트냐? 자바에서는요, 숫자의 기본 자료형이 대표 자료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바이트와 바이트를 더하면 바이트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바이트도 마이너스 128부터 120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바이트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 이 바이트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둘이 더했을 때는 200이죠. 그렇죠? 근데 이 200이라는 값을 바이트에 담게 되면은 자료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int라는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료의 손실을 발생을 미리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와 바이트를 더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값이 int로 캐스팅이 됩니다. int라는 것으로 결과가 출력이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 바이트라는 값을 읽어왔을 때 그것의 반환을 그냥 int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반환값은 0에서 255의 ASCII 코드래요. 문자로 나타내면 캐릭터로 캐스팅해야 되고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해야 된다. 이 앞에 내용은 한 개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 값들이 0에서 255의 ASCII 코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0에서 255에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내가 읽어올 수 없을 때, 리드를 했을 때, 이 리드라는 메서드 안에서요, 내가 어떠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리드를 했는데 거기서 읽어온 값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파일이 끝났구나, 더 이상 읽어올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바이트의 배열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바이트의 배열을 읽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 바이트의 배열이라는 것은 바이트가 여러 개 있는 이런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바이트, 여기에 파라미터로 내가 바이트의 배열을 넣어주면요, 이 바이트 배열에 어떠한 값을 읽어와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온 값이 A면 A를 쌓고요, B면 B가, C면 C가, D면 D가,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가져오게 되면요, 한글이 이 바이트 배열에 왼쪽에는 8자리의 바이트가 들어가고요, 8개의 비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8개의 비트가 들어가서요, 얘를 합쳐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한글이 제대로 깨지지 않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바이트의 배열을 넣어주면서 스타트와 랭스를 넣어주는데요. 스타트는 이 바이트 배열의 몇 번째부터 읽을 건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랭스는 길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트에 이 4개짜리 배열을 넣어주면서요, 인트의 스타트를 이제 0, 1, 2가 인덱스잖아요. 2를 넣고 또 랭스도 2를 넣으면요, 그냥 C랑 D만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환형들이 지금 인트잖아요. available 하고 이거 설명드릴게요. 읽을 수 있는 바이트의 수를 반환한대요. 읽을 수 있는 바이트의 수를 반환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문자에, 그러니까 이 스트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제 어떤 뭐 텍스트랑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이 텍스트에서 읽을 수 있는 나머지 숫자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available이 0이 되면요, 더 이상 읽어올 게 없다는 거고요. available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28이면요, 이 텍스트의 크기가 128바이트라는 거겠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개를 읽어왔다. 그러면 108 available이요. 그리고 이 반환형이 int인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read잖아요. read의 반환형이 int인데 이 int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int는 실제 데이터예요. 한 바이트를 int로 캐스팅한 데이터고요. 여기서 int는요, 내가 읽어온 바이트의 개수입니다. 왜냐면 여기 버퍼라는 바이트의 배열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개 읽어왔는지를 반환해 줍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킵의 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읽을 수 있는 바이트에서 n만큼 건너뛴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클로즈라는 게 있는데요. 클로즈는 스트림을 닫을 때 무조건 클로즈 메서드를 씁니다. 스트림을 닫는다는 건요, 현재 어떠한 메모리죠. 이 파일 자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어딘가에요. 그 하드디스크랑 내가 어떤 연결 통로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값을 막 가져왔는데, 그럼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계속 인풋 스트림을 열어놓으면요, 리소스가 낭비돼요. 결국 뭐 프로그램이 끌 때 인풋 스트림은 닫히게 될 거지만,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면 인풋 스트림이 열려 있으면요, 계속해서 리소스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풋 스트림은 꼭 쓰고 닫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제 제목은 inputstream.ex라는 클래스고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제 입력해달라고 출력을 합니다. 입력하세요 떴죠. 그 다음에 int data라는 것을 선언만 하고요. 이 int data는 어디서 채우냐? 자, system.in.rea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어떤 값을 넣습니다. 이 system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이라는 객체예요. 이 객체는요, 사실 input stream이에요. 그럼 이 input stream은 누가 만들어 놨냐? JVM이 만들어 놓은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 스태틱이잖아요. 스태틱이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JVM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rea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입력을 받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입력한 값이 이 if문에서 한번 걸러집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 우리가 입력한 값이 이 역/r과 역/n은요, 우리가 엔터를 쳤을 때 역/r, 역/n이 들어가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엔터를 쳤다고 하면은 입력을 그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요, 여기서 한 칸을 띄워줍니다. 한 칸을 띄워주고 continue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if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q나 대문자 q나 소문자 q를 입력하게 되면요,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막 입력하다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릭터의 c는 이 데이터라는 건 int잖아요. 얘를 캐릭터로 변환을 해서 이 문자와 그리고 괄호하고 그 안에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인크레파스라는 것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i라는 게 i 그리고 괄호 열고 73. 이 i라는 문자는 실제로 7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의 형태인 거겠죠. n은 78, c는 67 이런 식이고요. 이걸 만약 소문자로 입력하게 되면요. i는 105, n은 110 이런 식으로 사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inputstream이라는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보통 이 system.in이라는 객체를 어디에 넣어줬냐.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 때 넣어줬어요. 그럼 스캐너도 형성을 할 때 어떠한 인풋 스트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system.in이라는 인풋 스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JVM이 만들어 놓은. 자, 다음은 output 스트림인데요. output 스트림은 writ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output 스트림도 사실 추상 클래스예요. 왜냐? 추상 메서드가 존재하니까요. 출력 스트림으로 b의 값을 바이트로 변환하여 쓰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파일에 연결을 아웃풋 스트림을 시켰어요. 인풋 스트림은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아웃풋 스트림은 반대로 파일에 어떠한 것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은 어떠한 값을 파일에 쓸 때 이게 JVM이고 얘가 s.txt 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을 쓸 때 파일에 어떠한 값을 쓸 때 아니면 그러니까 출력할 때겠죠? 출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에서 write라는 메서드는요. 내가 이 아웃풋 스트림도요. 문자 기반이 아니라 이 아웃풋 스트림도 바이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림으로 우리가 한 바이트씩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쓰고 싶은 한 바이트를 인트 형태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아웃풋 스트림이 실제로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바이트의 배열을 넣었다. 그러면 이 바이트의 배열을 써줍니다. 그 바이트의 배열에서 하나하나씩 꺼내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써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바이트의 배열을 넣어주면서 스타트와 랭스를 넣어주면요. 바이트 배열이 예를 들어서 4개짜리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스타트 2, 랭스 3이라고 할까요? 5개를 만들게요. 그럼 스타트 2면요. 이 배열의 인덱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부터 이 3개만, 이 2개는 무시하고요. 이 3개만 가져가는 겁니다. 6개라고 하면은 얘도 가져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낼 건지를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랭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플러시라는 메서드는요.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쓰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버퍼에 가득 차게 되면 한꺼번에 보낸대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버퍼에 가득 차지 않았더라도 버퍼의 내용을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스트림을 이제 상속하는 아웃풋 스트림의 플러시라는 메서드는요. 예를 들어서 그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하는 아웃풋을 상속하는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버퍼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퍼리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겠죠. 버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txt 텍스트 파일이고 이게 JVM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출력을 할 건데요. 내부적으로 버퍼를 갖는 인풋 스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퍼에 내가 채우고 싶은 내가 출력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이 버퍼가 가득 차면요. 그때서 한 번에 write를 해버려요. 근데 이 플러시 메서드는요. 내가 이렇게 막 채우다가 4개까지만 채웠어요. 이 버퍼의 총 용량이 8개인데 4개만 채우고 플러시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바로 이 4개만 전송해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채웁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lose라는 메서드는 저희가 위에서도 봤죠? 이 close라는 메서드가 아웃풋 스트림에서 사용되게 되면요. 이 플러시라는 메서드를 자동적으로 호출합니다. 따라서
clos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태까지 채운 모든 자원들을 출력을 해버리고 스트림을 닫는 거겠죠. 아웃풋 스트림 예제인데요. 아웃풋 스트림 ex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내가 첫 번째를 보내고 싶은 문자는 A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내고 싶은 문자는 B로 지정했는데요. 아웃풋 스트림의 OS라고 해서 아웃풋 스트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든 게 system.out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게 뭐였죠? system.out.print ln입니다. 그쵸? 이 out이 가지고 있는 print ln이라는 메서드를 우리는 사용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웃풋 스트림으로 캐스팅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 system.out이라는 객체는요, 인풋 스트림의 한 종류인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프린트 스트림. 근데 이 객체를 이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 담으면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던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기능은 현재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웃풋 스트림 자체로 한번 우리가 사용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트라이 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으로 쓰기를 하는데요. first, 즉 A라는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으로 B라는 문자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try catch문 밖에 끝나고 이제 finally 문장 안에서 다시 try catch문을 쓴 다음에요. 여기서 os.close를 해줬죠. 이때 뭘 해준 거냐면요. 이 아웃풋 스트림에 있는 close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잖아요. 즉, 이때까지 썼던 걸 버퍼가 다 차지 않았더라도 그냥 바로 출력해 버려라. 그리고 스트림을 닫아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요. 이 터미널에 이 A, B라는 문자가 뜹니다. 즉 이게 system.out이라는 메서드는요. 프린트 스트림이라서 모니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write를 사용하게 되면요. 모니터로 어떠한 값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A랑 B가 출력이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주석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try catch finally 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자바 1.7 버전 이후로 이러한 기능을 만들었어요. try 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열고요. 이 안에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뭐 스트림을 보통 생성을 하면요. 스트림을 생성을 해서 그 스트림을 여기서 try 문 안에서 사용을 하고 따로 finally로 스트림을 클로즈 해주지 않아도 이 문장에서는 자동으로 스트림이 클로즈 됩니다. 왜냐면 이 try 다음에 괄호 안에서 생성된 객체들은요. 그게 만약 객체가 스트림이라면 finally 문장에서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제목을요,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ex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스트림을 하나의 예제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만든 예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 파일에 myfile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파일의 경로는요, 데이터에 슬러시 하고요, sample.txt입니다. 이 데이터라는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긴데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가 자바 워크잖아요. 여기서 프로젝트 폴더 들어가면요, 제가 데이터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샘플이라는 파일 안에는요, 제가 안녕하세요 파일 인풋 아웃풋 예제입니다 라고 미리 써놨어요. 미리 써놓고 지금 샘플이라는 txt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과연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불러올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겠죠. int 데이터는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이제 파일을 연결했죠. 그럼 실제 이 데이터 안에 sample.txt라는 파일과 파일을 이런 식으로 객체로 추상화 시킨 겁니다. 연동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객체가 있고요. 실제로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파일 인풋 아웃풋 뭐 예제입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을 통해서요 인풋 스트림을 만들 건데요. 자, 현재는 지금 인풋 스트림은 널로 초기화를 시켰죠. my file의 exist, 즉 my file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와 동시에 my 파일이 읽을 수 있다면, 만약에 쓰기 전용으로 해놨으면, 만약에 이게 읽을 수 없는 형태라면요, 숨긴 상태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false를 반환하니까 이 문장은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조건이 부합되면 input stream은요 new file input stream 해가지고 my file이라는 이 파일 객체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현재 이 my file이라는 객체가 이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이 파일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게요 이렇게 JVM과 이 파일을 연결짓는 빨대를 하나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txt 파일이고요. 자, 이제 while문 안에서요 반복을 돌리는데요. 데이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죠. 지금 현재 데이터는 0이고요. inputstream.read 하면은 이 텍스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이제 문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 파일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바이트씩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 while문을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씩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while문의 조건식 안에서도 어떠한 수식을 저희가 어떠한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불러왔는데 이게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가 -1을 가져왔는데 걔가 -1이 아닌 상태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는 이 조각을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각, 세 번째는 이 조각을 가져올 건데 마지막에 결국에 모든 조각을 다 가져왔다면, 모든 바이트를 다 가져왔다면 여기서 -1을 반환할 거니까 그때서야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바로 하는데요. 읽어온 값을 바로 캐릭터로 이제 평변을 해서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inputstream.close 하고 이 일단락 됩니다. 자, 불러온 값을 보면요. 여기서 이상한 문자들이 막 보이죠? 알 수 없는 이상한 ASCII 코드들이 막 보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는 제대로 출력했죠. 이게 아마 안녕하세요일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글자가 됐고요. 그리고 영어는 제대로 출력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입니다일 겁니다. 입니다. 한글이니까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한 바이트씩 불러와서 바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한 바이트씩 가져왔더라도 두 개씩 묶어서 출력했으면 한글도 분명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예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게 되나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잠깐 또 실습 모드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지금 제가 만들어 온 예제고요. 실제로 이 파일은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읽기만 해볼게요. 자, 뭔가를 불러왔는데 어때요? 한글은 모두 깨졌고요. 이 파일 인풋 아웃풋 이라는 영어만 존재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실제 샘플이라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면요. 안녕하세요. 파일 인풋 아웃풋 예제입니다. 실제 이 메모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어떠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을 만들 때도요. 이러한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런 하드디스크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요. 이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탐색기잖아요. 이 창은 바로 탐색기입니다. 이 탐색기도요. 실제 하드디스크에 이러한 그림을 가지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지면서 파일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동그랗게 되어 있죠. 여기 어딘가에 그냥 이진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신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 뿐인데요. 이 탐색기는 이 하드디스크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뿐이에요. 운영체제의 일부겠죠.
어쨌든 저희는 출력창을 통해서 어떤 파일에서부터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요. 샘플 카피드라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샘플 카피드라는 파일은 지워줘야겠죠? 지워주고 다시 이걸 실행을 시키면요. 결과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파일이 복사돼서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여기서 파일 클래스에 copied 파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경로를 데이터 폴더 안에 sample copied txt 라고 했죠. 현재 그러면 실제로 sample copied txt라는 파일을 제가 한번 여기서 지운 상태라면 이 문장이 실행될 때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하지만 파일 객체는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가상의 파일을 참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한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일단 널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만약에 my 파일이 존재하면서 이 my 파일은 이 copied 파일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my 파일이에요. 내가 복사할 원본 존재하고 my 파일이 can write라면 그 my 파일을 쓸 수 있다면요. 그리고 input 스트림이 널이 아니라면 여기서 제가 오타를 좀 넣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copied 파일이 can write 해야 되는 거예요. input 스트림은 new file input stream 해서 input 스트림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어 줍니다. 이미 input 스트림은 여기서 클로즈가 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객체를 넣어주고요. output 스트림 해가지고 output 스트림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것은 이 파일의 위치죠. 이 파일 객체입니다. 그래서 while을 돌면서 데이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 inputstream.read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inputstream.read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inputstream.read 하면은 한 바이트씩 가져와서 이 데이터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1이 아닐 때까지, 즉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때 불러온 데이터 있잖아요. 이것을 output 스트림을 통해서 write를 합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JVM이 있고요. 여기에 이미 존재하는 sample 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미 글자들이 막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가상에 좀 가상이니까 제가 점점점점 이라고 할게요. sample copied txt. 어쨌든 여기서 input 스트림을 통해서요. 여기서 바이트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를 가져오는 즉시 바로 이 sample copied txt라는 파일에 우리가 생성했던 아웃풋 스트림으로 한 바이트씩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차곡차곡 하나씩 가져와서 쌓이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input stream.close를 하고요. output stream.close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 바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가 방금 지웠었는데 분명 여기 파일 카피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글자는 깨지지 않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깨지는 이유는 한 바이트씩 가져와서 그걸 바로 출력하니까 글자가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 파일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바이트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바이트들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인코딩 형식을 인코딩 형식이 이걸 읽을 때 유니코드로 읽으니까 두 개씩 합쳐서 2바이트로 읽으니까 문자 한글이 잘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예제는 모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 중에서요,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조 스트림은 대표적으로 버퍼리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고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시퀀스 인풋 스트림, 그리고 프린트 스트림이 있어요. 프린트 스트림은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거 뭐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썼던 거죠? system.out이라는 객체는 바로 프린트 스트림 객체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 그리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요, 기본 자료형 단위로 자료를 쓰고 읽습니다.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트, 롱, 플롯 등이 있죠. 바이트, 쇼트.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자료형 단위로 읽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버퍼드 인풋 아웃풋 스트림은요, 이제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 중에서 버퍼드 인풋 아웃풋 스트림만 예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벌써 지금 강의 시간이 1시간이 지났네요. 자, 버퍼드 인풋 아웃풋 스트림은요, 보조 스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생성을 하고요. 그 스트림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넣어줘서 그 스트림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했잖아요. 그 객체를 이렇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의 생성자에 파라미터로 넣어줌으로써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 스트림은 그냥 빈 깡통이 되어서 쓸모가 없어져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던 예제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버퍼가 존재해요. 버퍼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 예제에서는 어떤 파일을 가져올 때 하나씩 읽어왔죠. 하나씩 읽어오고 또 하나씩 출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요,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안에, 그러니까 객체 안에 버퍼라는 게 존재해요. 버퍼는 그냥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옮길 때요, 물 한 방울씩 옮기진 않잖아요. 바가지로 떠가지고 옮기고 또 떠가지고 옮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바이트를 이렇게 웅펑 떠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고, 또는 여러 개의 내용을, 여러 개의 바이트를 또 이 버퍼라는 곳에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가져다 씁니다. 자, 그 차이점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 안에 코드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버퍼의 개념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을 읽은 다음에 이런 데이터 어레이라는 바이트 배열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 데이터 어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쓰기를 진행합니다. 시간상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 기반 스트림이 있습니다. 문자 기반 스트림은요, 스트림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제 리더와 라이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아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비교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기반에서는 인풋 스트림에 해당되고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바이트 기반 스트림에서 아웃풋 스트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파일 리더 또는 파일 라이터라는 클래스예요. 그리고 파이프드 리더, 파이프드 라이터, 스트링 리더, 스트링 라이터. 저희는 이 중에서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만 예제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더 같은 경우는요, 일단 리드라는 메서드가 똑같이 있어요. 인풋 스트림과 똑같죠. 그리고 리드에 캐릭터형 배열을 넣어주죠. 아까 전에는 바이트형 배열을 넣어줬잖아요. 소문자비죠. 근데 여기서는 문자 기반이잖아요. 문자 기반이니까 이 캐릭터형 배열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져올 때 2바이트씩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1바이트씩 가져오는 거를 바이트 2개를 한 번에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요. 스킵이라는 것은 문자 입력 스트림에서 n만큼의 문자를 건너뛰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클로즈도 마찬가지로 스트림을 닫는 겁니다. 자, 라이터도 마찬가지로 write라는 메소드가 주를 이뤄요. 그리고 버퍼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버퍼에서 내가 특정히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타트와 랭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write는 원래 캐릭터형 배열을 넣어주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선 스트링을 넣어줘도 돼요. 스트링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캐릭터형 배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크레파스라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 스트링 객체가 있으면요, 이 문자는 i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 CREPAS라는 문자들의 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값을 바로 넣어줘도 바로 라이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시도 마찬가지로 버퍼가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버퍼의 내용을 보게 해주는 거고요. 클로즈는 스트림 닫아주는 거입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파일 리더 라이터 ex라고 해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 선언만 하고요. 여기서 my 파일은 new 파일에서 아까 그 샘플이라는 파일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라이터 해가지고 FL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FW여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파일 라이터 해서 이 파일이랑 연결 짓는 파일 라이터를 만들고요. 파일 리더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파일이 존재하고 파일이 실 수 있으면은요, 파일 라이터에 라이터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서 n 하는 거는 여기서 띄어쓰기를 얘기합니다. 띄어쓰기 하고 파일 리더 라이터 예제입니다 라고 샘플.txt에 넣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띄워주고요. my 파일이 존재하고 my 파일이 can read 할 수 있으면, 즉 읽을 수 있으면요, system.out.println 해서 이 파일 리더를 통해서 읽어온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일 리더를 클로즈 하고요. 이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띄워줍니다. 자, 비교가 되는 게 있죠. 파일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예제에서는 한글이 깨졌잖아요. 근데 현재는 2바이트씩 가져오므로 절대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한 글자씩 2바이트씩 딱딱 떼어와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출력을 해줘도 절대 한글이 깨지지 않아요. 그럼 파일 리더랑 파일 라이터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먼저 라이트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파일을 지운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파일 리더 라이터라는 예제를 켜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샘플 파일이 다시 생깁니다.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파일 리더 라이터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가 생긴 거는 여기서 이게 M 표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엔터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잠시만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한 칸 내려간 걸 볼 수 있죠. 이 두 개의 문자를 같이 써줘야 엔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기반 스트림들은 문자 기반도 보조 스트림이 존재해요.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 있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게 있는데요. 되게 독특한 건데요.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리더는 문자 기반이죠. 근데 이 바이트 기반의 인풋 스트림을 문자 기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독특한 스트림입니다. 이거 예제로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도요. 아웃풋 스트림은요, 분명 바이트 기반입니다.
하지만 라이터는 문자 기반이죠. 바이트 기반인 아웃풋 스트림을 문자 기반으로 바꿔주는 그런 독특한 클래스입니다. 일단 인풋 스트림 리더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두 개를 같이 해보는 예제인데요. 캐릭터형 배열에 이름을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10개짜리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초기화를 시키고요. 스트링의 메시지를 공백으로 초기화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isr이라는 변수에 인풋 스트림 리더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줄 거는요. 우리는 지금 키보드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받고 싶으니까 system.in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system.in은 바이트 기반 스트림인 인풋 스트림이에요. 근데 이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행성자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인풋 스트림이 문자 기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while문을 통해서 한 문자를 여기서 읽어오는 게 바이트인지 문자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읽어와서 그걸 MSG에 넣었습니다. 버퍼를 이용해서 리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여러 개를 한 번 읽어오는데요. 버퍼의 크기가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글자만 총 읽어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읽어왔죠?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지 않고요. 그냥 바로 브레이크 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버퍼를 한 번만 채우고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글자들은 잘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클로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의 샘플이라는 것에 이것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의 샘플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메시지라는 것을 라이트를 시킬 거예요. 우리가 리더는 이런 식으로 스트링 값을 바로 넣어줘도 잘 출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고요. 현재 지금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은 뭐죠? 자, 이런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어차피 다시 생성될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받죠? 그럼 제가 마구잡이를 쓸게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10글자만 출력이 됐어요. 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0글자만 출력이 됐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샘플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방금 지웠었는데 만들어졌고요. 제가 입력한 값들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 스트림을 끝냈고요. 자, 이제는 객체 입출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객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여태까지는 지금 했던 게 뭐죠? 결국에 여러 개의 스트림들을 배웠지만 결국 바이트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뭔가 되게 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1시간 15분 동안 계속해서 배운 게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트나 문자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자바 1.1부터 이 객체 입출력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을 제공해 줬어요. 이건 되게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객체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 스트림을 보기 전에요. 직렬화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요. 군인들이 이런 임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서로 바깥을 경계하면서 누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따로 임무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죠. 공간적으로요. 근데 군인들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줄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퍼져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이동할 때는 왜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하는 걸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이죠.
만약에 이동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할 때 막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서 없어져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하게 될 경우 내 앞사람과 뒷사람이 잘 걷는지만 확인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챙겨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산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누가 한 명 없어져도 모르고요. 누가 한 명 이탈해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실제로 객체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즉 속성이나 기능들이 마구 이제 사용되고 명령을 수행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객체를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직렬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스트림을 통해서 객체를 입력 또는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봤듯이 이렇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결국에 이것들도 다 바이트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객체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객체를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겁니다. 이 객체를 이런 식으로 직렬화를 시켜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 다음에요. 뭐 직렬화를 시켜서 뭐 파일로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파일에서 객체의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장하는 이유 자체가 다시 가져와서 활용하려고 저장하는 거겠죠. 그것을 반대 개념인 정지화라고 합니다. 또는 역직렬화라고도 해요. 자, 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카라는 클래스는 name이라는 속성과 number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카라는 객체를 우리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나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으로 입력 또는 출력을 하려면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플리먼트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요. 아무 추상 메서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뿐인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원래 인터페이스의 목적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하게 강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이외에도 이렇게 JVM한테 이 객체는 내가 만들 때부터 출력하고 입력할 수 있게 확인한 거야. 허락한 거라고 JVM한테 알려주는 그냥 하나의 속성일 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인터페이스를 활용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테스트 클래스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데이터 안에 있는 object.inc라는 가상의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드는데요. 이때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도요. 보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객체를 이 생성자에 넣어줌으로써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 속성은 이미 제가 다 초기화가 되어서 있습니다. 바꾸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점 write 오브젝트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요. 이때 객체를 하나 넣어줍니다. 파라미터로 받는 이 객체의 타입이요.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객체들은 다 담을 수 있죠. 대신 이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통해서 실제 객체가 파일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닫고요.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생성된 것부터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닫아줄 때는 이거 먼저 닫아버리면요.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죠. 따라서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도 닫아주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닫아줘야 됩니다. 만든 순서와 거꾸로 닫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이 파일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 inc라는 확장자도 그냥 제가 임의로 지어준 겁니다. 사실 이미 존재하는 확장자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칼을 하나 만들 건데요. saved 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칼 객체고요. ois.read 오브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object.inc라는 파일에 어떠한 객체를 입력시켜 놨잖아요. 그 객체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read 오브젝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오면요, 무조건 오브젝트예요. 가져온 클래스는 오브젝트고요. 그걸 다시 카라는 클래스로 항변화 시켜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저장된 카의 이름과 저장된 카의 숫자를 찍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람보르기니 9483이 뜹니다.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넣어준 값이랑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데이터에 가서 object.inc라는 파일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요, 예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냥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object.inc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여기서 불러온 값은 이런 식으로 람보르기니 9483. 그리고 뒤에 거는 제가 조금 확인하려고 해본 건데요. 실제 카랑 saved 카랑 주소가 같은지를 비교해 봐야겠죠. 여기서 불러온 게 단순히 이 카면은 당연히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false를 반환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카와 파일로부터 꺼내온 객체인 이 saved 카는요, 다른 객체인 겁니다. 실제로 저장됐다가 다시 꺼내온 게 맞아요. 이걸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너무 강의가 길어져서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다음 강의는 네트워크 강의인데요. 이 네트워크를 끝으로 자바 강의는 모두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